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재외동포 공공외교, 왜 주목하는가? 재외동포의 기여와 공공외교, 재외동포 공공외교 실제 전개, 한인회 공공외교, 재외동포 공공외교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학생과의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재외동포 공공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기여와 공공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재외동포 공공외교 실제 전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인회 공공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재외동포 공공외교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국제연구소의 이진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동포 공공외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공공외교, 왜 주목하고 있는가 하는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2022년 11월에 지구촌 한인과 공공외교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재외동포 공공외교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세계의 재외동포 숫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외동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해외 동포가 될 수도 있겠죠. overseas Koreans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는 외국의 국적을 가지신 분들을 따져보면은 Koreans overseas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어쨌든 재외동포, 외교부에서 매 2년마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 또는 지역별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한인들 중에서 우리가 재외동포라고 그럴 수 있겠는데요.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일본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네 번째부터 어떤 그룹이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재외동포들 중에서 예전에 소련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있는 동포들, 고려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또는 코카소스 지역, 또는 예전에 소련 연방에 있었던 지역들의 독립된 국가들이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라든지 벨라루스 이런 데 다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가별로 돼서 그렇지, 원래는 이제 그 다음 네 번째로 큰 그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대략적으로 재동포가 거주하는 국가별로 해서 한 10위까지를 따져보면은 전체 재동포 730만 명 중에서 9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동포 자체보다도 왜 재동포 공공외교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제일 얘기할 것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화가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세계화의 물결이라는 것이 지난 한 20여 년간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러면서 세계화와 함께 사람들의 이주, 우리가 이민이라고도 하지만은 이주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힘든 일이 아니죠. 예전에는 이민을 가면은 다시 못 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여행도 일상화돼 있고 또 이민을 가더라도 다시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과 이주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에 이렇게 살고 있는 동포들, 지금 우리가 재외동포 또는 해외동포 또는 디아스포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세계화 속에서의 이주가 일상화되면서 다른 형태의 거주, 다른 형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외동포들을 중심으로
외교부에서는 이 공공외교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 기여공공외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틀로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 재외동포 공공외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왜 그럼 재외동포가 공공외교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분들은 특히 한류 하면은 전 세계에 퍼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처음에 퍼질 때 외국인들부터 퍼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알아듣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재외동포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외국인들과 또 결합을 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재외동포라는 것은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민으로도 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국민이지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 공공 외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에서도 나온 대로 정책 공공 외교에 있어서도 로비 세력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외국인들이 한국의 정책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공공외교를 할 때 그것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재외동포 중에 일부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외교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재외동포들은 모국에 대한 해외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거주국 중심으로 보면 가령 미국에 살고 있다 한다면 한국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재외동포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발전을 견인시키는 거죠. 또 두뇌순환, 그러니까 재외동포, 재미동포들의 브레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발전에 와서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도 화교, 화인들을 과학자들을 최대한 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재외동포들의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죠. 그럼 재외동포가 왜 네트워크에서 중요해지나 하는 점입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민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주권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계화가 되면서 소위 경계, 국경 같은 것이 옅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상호관계라고 할까요? 경제적으로도 상호관계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코로나 같은 코비드-19 같은 질병 같은 것이 어디 국경이라는 상관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것이죠. 그렇게 되듯이 상호 간의 관련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것이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를 가진 나라들이 사실상 글로벌 정치에서 중요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외동포 또는 해외동포가 네트워크화 된다면 사실상 어떤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에서 소위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알게 됐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군사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SNS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한다면 이러한 초국경 시대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역할을 부여하면 한국에 굉장히 기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외교라는 것이 국경을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해외에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재외동포가. 어떻게 보면 민간외교 또는 재외동포 외교로서 역할을 할 때 국가가 국경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외교관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동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중적입니다. 국내적이면서도 국제적이죠. 국내적인 거는 무슨 얘기예요? 한인들의 뭐 후예일 수도 있고 재외 국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면이 국내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살고 있는 것이 해외이고 해외의 시민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외교에 있어서 재외동포에 주목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 먼저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기본은 200만 재미한인가 10만 제한 미국인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의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10만 미국인들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은 미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하나의 보고서를 냈는데 200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경제력이 세계 65위 정도 된다. 에콰도르랑 도미니카 공화국과 비슷하다.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 이렇게 경제력이 있는 한인들을 활용해서 미국에 도움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외교에 있어서 재외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연한 국경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들 이들을 네트워크화해서 복합적인 글로벌 관계망 속에서 발전 전략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의 재외동포가 집합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재외동포 공공외교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또는 중국, 인도,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뭐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뭐 해야 되겠죠. 우리가 유대인들의 공공외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외교를 한국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공공외교라는 것 자체가 2010년도부터 도입되다 보니까 사실상 재외동포 공공외교는 나중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기본계획이라고 할까요? 재외동포 공공외교에 있어서 첫 번째의 기본계획에서는 공공외교 자체에 대한 확산에 주목했다면 지금 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2023년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서는 재외동포를 공공외교의 주체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과 기업 750만, 뭐 730만, 750만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재외동포들의 참여하에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외동포 공공외교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주목을 하면서 어떻게 재외동포 공공외교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인식이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재외동포 스스로도 공공외교가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재외동포 공공외교에 대한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외동포 공공외교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